여러분 우리 육모를 조금 정리 한번 해볼까 얘들아? 자, 여러분 6월 모의고사 다 갖고 있죠? 자, 우선 한번 보세요. 우선은 여러분 육모랑 산모랑 고모랑 또 비교 한번 해보자. 여러분 산모는 1등급 커트라인이 여러분 이제 화작 같은 경우는 여러분 83점, 이제 엄매는 79점이어서 산모 어려웠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모 같은 경우는 98점, 96점 1등급 커트라인 비교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실 육모가 여러분 오모랑 좀 비슷하게 난도가 나왔다고 봐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여러분 달라진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달라진 게 얘들아 우선은 두 개가 있을 것 같거든. 첫 번째, 왜 연계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 연계가 엄청 잘 됐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연계율이 엄청 높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 독서 한번 봐봐. 독서 여러분 총 4지문 중에 몇 개가 연계됐어? 3개, 그치? 여러분 4지문 중에 3개가 연계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학은 여러분 총 6개가 있는데 그 6개 중에서 여러분 몇 개 연계가 됐어요? 3개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간접 연계. 간접 연계는 여러분 이제 작가나 주제가 연계가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한 지문은 간접 연계. 이렇게야. 자, 그러면 원래 여러분 6월하고 9월을 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여러분 6월이 훨씬 어렵게 출제가 돼. 근데 이번 여러분 6월은 모든 과목들이 다 좀 전반적으로 쉽게 좀 출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도 좀 쉬웠다고 하고 수학도 작년, 재작년보다는 좀 수월하고 그 다음에 국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6월 모의고사 원래 좀 어렵게 나오는 편인데 6월이 좀 수월해서 9월이 조금 더 어렵게 내진 않을까? 근데 어렵게 내도 얘들아 3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어렵게 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우선은 지금 전반적으로 평가원 자체에서 얘들아 어렵게 계속 출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렇게 크게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난도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낮아지는 정도, 조금 더 어려워지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달라진 거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이 6월 모의고사에 고3만 시험보지 않았죠 여러분? N수생들도 같이 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 수능을 보는 그 지표만큼 여러분 이제 보게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N수생이 여러분 얼마 들어왔다고 했어? 다 토탈해서 그러면 너희들까지 다 합치면 50만 명이 시험을 봤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원래 한 40만 명 초반이 여러분 이제 고3인데 N수생이 역대 최다로 많이 몰렸어요. 이번 시험에. 아마 여러분 N수생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 교육과정이 여러분하고 여러분 다음 때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수를 할 수 있는 게 두 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두 번째, 의대 증원은 올해까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보는 건데 지금 6월 모의고사가 쉽게 나왔잖아. 그러면 아마 반수생들 더 늘어날 거야. 그래서 N수생 더 많아질 거거든요. 왜냐면 얘들아 지금 이제 6월까지 기말고사 보고 이제 여러분 학교 휴학한 다음에 반수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반수생들이 얘들아 들어오기 시작하면 9월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N수생들도 많아져서 이 정도의 인원이 아마 여러분도 수능 보지 않을까. 원래 한 40만 명 여러분 한 후반대가 시험 봤었거든? 근데 지금은 50만 명 여러분 초반대로 시험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인원수가 많아지고 그만큼 여러분 N수생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여러분 N수생들이 다 공부 잘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럼 여러분이 고3으로서 뭔가 경쟁력을 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경쟁력으로 가질 수 있는 건 여러분 요거여야 돼요. 여러분 재수생들은 대부분 여러분 수특을 공부하지 않아요. 대부분 왜 수특을 공부하지 않냐면 이미 고3 때 다 했잖아요. 해봤잖아요. 이 수특에 나오는 모든 작품들을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부분 기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좀 더 이런 변형 문제 더 많이 풀고 걔네들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더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기출도 상대적으로 여러분 N수생들보다 덜 볼 거고 물론 개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은 근데 여러분 내신도 준비하면서 다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시간을 조금 어디에서 여러분 강점을 가져야 되냐면 연계율이 높아지는 만큼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됐었어 얘들아?
줄지 않았니? 줄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시간이 줄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줄어드는 걸 계속 강점으로 삼아야 돼. 그래서 내가 연계가 많이 됐으니까 그걸 연계만 됐구나 이게 아니라 연계가 됐으면 그 효능도 느꼈어야 했지. 그래서 그거를 N수생들이랑 비교했을 때 내 강점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뭘 비교를 하냐 되냐면 산모하고 오모를 봤던 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 얘들아. 자, 첫 번째는 선택 과목에서 여러분 산모하고 오모하고 육모 이렇게 딱 비교해봤을 때 시간이 단축됐는지 혹은 아니면 두 번째 시간이 늘어났는지 단축됐는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맞은 개수, 여러분 틀린 개수, 여러분 이제 개수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여러분 화작을 여러분 풀었는데 이번에 시간이 오히려 얘는 화작하고 엄매에서 시간 더 많이 썼다고 하는 친구들 많던데? 여러분 막 25분? 30분 뭐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어. 원래 한 20분 푸는데 25분 걸렸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건 난도가 조금 어려워지면 여러분이 여기서 시간 더 써도 돼요. 어디서 시간 단축하면 되니까? 무단에서 시간 단축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그만큼 시간을 썼는데 틀리면 안 되지. 여러분 개수를 많이 틀리고 또 이제 하작이 하나 틀리고 그 다음에 얘들 엄매에서 2개 이상 틀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특히 엄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37번 문법 문제 이걸 틀리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꼬아서 여러 개의 정보를 혼합한 문제들이 나오면 내가 틀린다는 건 엄매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는 뜻인 거고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매체 여러분 매체 틀린 거 매체도 시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 화법 작문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화법 작문도 여러분 뭐 40번 문제 얘들아 좀 시간 많이 걸렸다. 원래보다 더 오래 걸렸다라고 하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선택 과목에서 시간을 많이 쓰진 않았는지 개수는 몇 개를 돌렸는지 이거 보면서 9월 모고 전까지 여러분 이제 내신 들어가더라도 7월 8월 9월 모고 전까지 뭘 끝내야 되는지 우선순위는 얘를 끝내놔야지. 얘를 우선적으로 끝내놔야 되는 거야. 얘는 다 맞고 들어가는 게 여러분한테 좋은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많이 썼는지 아닌지 공부하면서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 우선은 여러분 선생님이 이걸 설명하면서 뭐라 할 거냐면 칭찬을 하나 하고 갈게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우리 처음에 수능 특강 시작할 때 내가 작년 애들, 재작년 애들 막 씹었죠. 여러분 이 새끼들 수능 특강 독서 안 풀었다고. 그리고 나서 6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9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그때부터 막 헐레벌떡 막 풀기 시작했다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몇 주차까지 왔어요? 내가 우리 11주차까지 왔어. 제일 잘한 사람만 자 여러분 잘 따라온 사람만 여러분 11주차까지 왔고 이제 몇 주차 남았어요? 3주차밖에 안 남았어 얘들아. 여러분 잘 풀고 있어. 뿌듯해 선생님. 얘들아 여러분 선생님 작년 재작년도 보면 얘들아 애들 끝까지 안 푸니까 선생님도 채점을 해줄 이러면 의무가 없으니까 선생님 숙제 검사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수능 특강 끝까지 안 해줬거든. 근데 여러분은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 여러분 독서 계속 잘 푸는 거 잘해요. 근데 얘들아 하나는 왜 화작하고 엄매 문제를 더 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없을까? 원래는 여러분 독서를 풀어서 그런가? 자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 거의 20년 넘는 동안 얘들아 그 EBS 문제랑 여러분 문제들이 그렇게 많은데 얘들아 줄 사람이 없네. 자 여러분 화작하고 엄매 문제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8월까지 내가 뭘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난 수능 특강 다 풀었고 기출도 한번 다 봤는데 그러면 좀 다른 문제들 더 연습 매일같이 화작 연습하고 엄매 문제 좀 매체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 매체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난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줄 수 있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8월까지 여러분 우리 혹시 문제가 필요하면 여러분 선생님 더 줄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8월 전까지 매일 꾸준하게 조금씩 풀어보면서 점검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학은 여러분 산모하고 오모랑 비교했을 때 얘들아 뭘 봐야 되냐면 연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시간은 무조건 단축됐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래 한 30분 정도 썼는데 이번에는 20분 동안 풀었네? 뭐 이렇게 한 친구들은 여러분 잘한 거야. 거기에다가 여러분 맞은 여러분 비중도 여러분 이 답을 맞춘 여러분 개수도 여러분 많아졌다라고 하면 잘한 거죠. 김진옥 전
저번 쌤이 청년지명 있었네, 얘들아. 자, 그러면 김재욱 읽고 풀었어요? 안 읽고 풀어야죠. 자, 선생님이 말하는 안 읽고 푼다는 건 진짜 아예 안 읽으라는 뜻이 아니라 다음에 내용 나오니 그대로 연계가 됐잖아. 원래 내용 조금 다른 부분 들어가는데 그대로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얘들아 무슨 내용 나올지 예측하면서 볼 수 있으니까 되게 빨리 풀 수 있어. 그리고 또 여러분 자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 선생님이 고전 씨가 찍어준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니? 자, 왜 고개를 걷더니? 자, 여러분 그 고전 시가에서 여러분 이제 손 내려요. 자, 여러분 여러분 고전 시가에서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 찍어준 가사들 연시조들 보라고 했잖아요. 동료가 사실 여러분 시간은 아예 안 읽고 풀어도 돼. 앞부분만 여러분 동료가 좀 다른 내용 들어갔었지. 그것만 읽고 뒤에는 여러분 이 내용이었었네. 안 보고 얘들아 굵은 글씨만 보면서 문제 풀면 됐었단 말이야. 시간 엄청 단축되지.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문학에서 여러분 스스로 시간이 단축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간 단축했으면 연계 공부 잘했어요. 거기에다가 얘들아 개수까지 얘들아 더 많이 맞았으면 너무 잘한 거지. 근데 여기서 3모, 5모 낯선 지문을 푸는 거랑 연계된 거 푸는 거 시간 똑같이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은 연계 공부 헛공부하신 거예요. 왜? 그냥 눈으로 똑같은 작품 나왔네? 근데 그걸 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 내용도 모른다는 거고 그냥 작품 제목만 눈에 익은 것 뿐이고 그런 거니까 그러면 남은 여러분 이제 9월 모고 전까지는 그러면 내가 수특에서 연계를 어떻게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지 알겠지. 문학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제 뭐도 나와요 여러분? 6월 10일에 수능 완성 나와요. 원래 되게 빨라. 원래 6월 한 20일쯤 나오는데 여러분 기말고사 거의 끝나갈 때쯤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6월 10일 오늘 되게 빠르거든요. 수능 완성 나오니까 선생님도 내신 끝나고 7월 달부터는 수능 완성 좀 들어갈 거야. 정은쌤은 수능 특강 마저 해주고 그래서 들어갈 건데 여기도 여러분 기문학 그 다음에 문학 다 합치면 60작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좀 이 작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계 공부를 어떤 걸 우선시하면서 봐야 되는지. 그러면 여러분 고전 시간은 딱 선생님이 찝어준 거. 그럼 이제 하나 줄었네. 뭐 안 나와? 동료가 안 나오지? 그럼 하나 줄었어. 공부할 거 준 거야.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현대시는 거의 대부분 수능 완성이 그럼 이제 수능 완성에 있는 현대시 조금 더 공부해주면 되고 그 다음 고전소설은 수능 완성 수능 특강에서 골고루 잘 나오니까 올해는 고전소설도 너무 김진옥점처럼 중요한 작품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 요거 여러분 한번 다 뭘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될지 우선순위 사는 딱 얘기해줬다.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시 요거 9월까지 다시 봐야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이제 독서였는데 독서도 연계가 이번에는 너무 쉽게 나왔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본문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 그대로 간접 연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용을 요약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 여기서 수능 특강에서 여러분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좀 어렵다 아니면 자주 기출에 나왔던 제재들 그런 것들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문학도 여러분이 연계가 된 걸 좀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읽기 이번엔 좀 수월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아니야? 읽기 안 수월했어? 자, 여러분 읽기 수월했어야 해. 자, 그래서 여러분 독서도 그냥 시간만 때우면서 문제만 풀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까? 다른 말은 무슨 말이 있을까? 계속 선생님이 얘들아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보라고 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9월 모의고사 되기 전까지 정리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작품을 조금 이제 지문들 하나씩 이제 분석을 해봅시다. 내신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 이제 지문 이제 문제 접근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 여러분 독서로는 연계가 얘들아 안 되기도 했고 쉬우니까 넘어가고 여러분 4번, 7번, 4번, 9번 세트 문제를 한번 봐보자. 자, 여러분 4번, 9번 세트 문제에서는 가하고 나 지문 중에 얘들아 누가 연계가 됐지 얘들아? 나가 얘들아 사회문화에 있었던 5번에 있었던 임대차 계약 조건 이 지문이죠. 원래 여러분 법률 지문은 여러분 좀 까다롭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임대차는 너무 어려워. 근데 여러분 얘는 근데 얘들아 지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얘기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내신에서 이걸
달달달달 많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비문학도 안 열고 풀었대요. 내신 공부하듯이. 왜냐면 내용이 너무 다 익힌 내용이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임대차 계약 조건에선 여러분 지금 문제가 7번하고 8번 문제를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거든. 자, 여러분 7번 문제를 보시면 7번 문제는 오답률이 53점 여러분 6%여서 합법에서는 3위, 그 다음에 얘들아 엄매에서는 4위인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 50% 이상이 이제 틀린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중킬러 문제까지는 아니고, 근데 이번엔 좀 쉬웠으니까 오답률 5위까지가 얘들아 다 지금 50대 60% 이 정도만 좀 들어가 있어. 이것만 살펴볼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가에 대한 여러분 이유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문제 나오는 추론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지. 자, 이 추론 문제를 풀 때 여러분 뭘 지금 물어보고 있냐면, 여러분 밑줄 쳐져 있는 게 이런 상황일 때 뭘 선택한다? 법률 대신 계약을 선택한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 그러면 어떤 여러분 상황을 제시를 하고 그 상황일 때 계약을 선택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은 이런 밑줄 쳐져 있는 앞뒤 여러분 문장을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앞뒤 문장을 봐야 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앞뒤 문장이 없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추론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뭘 찾아야 되는지 여러분 기준점을 만들어버려. 자, 여기서 기준점은 여러분 두 가지예요. 계약을 왜 적용해야 되는가 이 상황에서. 그러면 계약이 적용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으면, 그러면 여러분 선지 고르기가 쉽죠. 혹은 여러분 항상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보세요. 어떤 반대냐면 왜 여기는 법률이 적용되지 않지? 이거를. 그러면 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지를 물어보려면 뭘 생각해야 돼? 법률이 적용되는 이유는 뭐지? 그러면 이거의 반대 상황을 찾으면 우리가 가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계약이 되는 경우랑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어디에 나왔냐면 1문단, 3문단에 나왔단 말이에요. 자, 1문단 여러분 두 번째 줄 보세요. 1문단 두 번째 줄. 그러나 사회 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서는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계약으로 변경할 수가 없다. 이 문장은 여러분 누구에 대한 답이야? 요거에 대한 답이지.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이 경우가 무슨 것 때문이야 얘들아? 약자 보호를 위해서. 그러면 법률은 여러분 목적이 약자 보호를 위한 거네. 그러면 반대로 법률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이 사례, 이 상황은 여러분 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사례인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요거에 대한 답이 들어가 있는 선지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세 번째 문단을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문단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줄 보세요.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대. 여러분 계약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대. 그러면 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뭐 했거나 라는 말 나왔으니까 계약이 성립되는 이유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네. 뭐야 얘들아? 권리가 소멸했거나 아니면 두 번째 경제력이 너무 충분해서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대요.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아까 저거잖아요. 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임차인이 이제 더 이상 뭐가 아니라는 거야 얘들아? 약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임차인이 왜 약자가 안 되냐면 여러분 첫 번째 권리가 뭐가 되었다? 이제 소멸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권리가 소멸했다라는 건 여러분 임차물을 이제 더 이상 안 써도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뭐가 될 때 보호 안 해도 돼? 경제력이 그치 충분할 때.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근거를 갖고 선지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번 문제가 돼요. 자, 7번 문제에서 이미 여러분 다 풀어봤지만 한번 적용을 해보자.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여러분 충분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맞아. 그치? 근데 임대차 기간이 보장될 필요가 없대.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임대차 기간이랑 상관이 없어. 그치? 왜냐면 여러분 여기선 경제력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내용하고 임대차 기간을 연관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오답을 만드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상관없는 내용을 연관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 이 경우가 지금 바로 그 경우야. 연관성 없는 개념을 제시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죠. 자, 임차인과 임대인이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계약으로서 변경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계약을 적용하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법률을 적용하는 선지를 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지. 계약에 대한 문제니까. 자, 세 번째. 임차인의 권리가 법률로 정해져야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이 될 거래. 근데 여러분 잡아. 법률로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적용할 수 없어. 왜냐면 얘는 계약을 잘 거니까. 근데 법률의 목적이 뭐였어 아까 얘들아? 약자 보호거든? 개인의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는 약자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야. 그러면 지금 문장도 잘못됐고 근데 얘는 계약에 성립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네 번째.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가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안 된대. 아까 얘들아 권리가 소멸한다는 거가 뭐였지 얘들아? 이제 사용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였잖아. 사용할 권리가 없다라는 건 생활이나 생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니까 얘가 얘들아 뭘 얘기하는 거야? 권리가 소멸됐다라는 걸 다른 말로 설명한 거지.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 임차물이 상가인 경우 임대차 개용 결정은 임차인의 사회 경제적 조건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연관성 있죠? 그래서 여러분 상의 경제적 조건과 무관한 게 아니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면 오답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 연관성 없는 내용을 들어가거나 계약을 물어보는데 법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말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 계속 뜬금없는 여기 뜬금없는 내용 계속 연관시키는 거 알겠지? 그치? 이런 거 답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들아 이거 4번 5번 우리가 찾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선지를 만든 거잖아요. 옳은 거 잘못된 거 이렇게 얘들아 선지를 구성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그거 방법대로 우리가 답을 찾아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8번 갈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8번 문제는 보기에 얘들아 뭐가 들어가 있는 문제지 얘들아? 예시가 들어갔잖아. 그치? 그럼 선생님이 항상 세금, 법률 다 예시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시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뭐 찾으라고 했더라? 개념을 적용해야 된다고 했지. 그치? 여러분 읽으면서 개념만 잘 적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 자, 이 질문은 여러분 이제 오답률이 64.9%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화법에서는 오답률 2위, 그 다음에 여러분 엄매에서는 오답률 3위였던 문제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갑은 자신이 소유한 A주택과 B상가를 을에게 임대하기로 계약을 했대요. 그럼 아까 법률 용어도 나왔으니까 갑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용어가 뭐예요? 임대인,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을은 임차인,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지. 자, 이 A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기간을 정했대. 그러면 최단 존속기간을 정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을은 뭘 주장할 수 있냐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A에 대해서는 갱신을 임차인이 얘들아 요구할 수 있고, 자, B상가의 임대차 기간은 정하지 않았대. 그러면 여러분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B상가의 보증금은 상한액을 초과했다고 했거든. 그러면 보증금이 초과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했더라? 최단 존속 기간 정할 수 없다고 했어. 그러면 이걸 정할 수 없다라는 건 그러면 여러분 을이 B상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갱신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예시 갖고 개념 여기 적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갑이 위 두 법에 규정된 갱신 여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에 을에게 A주택과 B상가에 대한 임대차 종료를 주장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 주장을 했을 때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딱 하나 예시 나왔었죠. 뭘 할 때 받아들여질 수 있었어? 실거주하면. 실거주를 했을 때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갱신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여러분 갱신해줘야 되는 경우는 갱신해줘야 되고 안 하는 거는 자유롭게 안 하면 되는 거죠. 자, 을은 갱신을 요구했어. 그러면 을이 갱신을 요구했으니까 여러분 뭐는 적용이 되는데 A는 적용되는데 여러분 B에는 적용되지 않겠죠. 자, 갑은 위 기간 내에 갱신을 거절하고 을에게 A주택 B상가를 반환하라고 함으로써 분쟁이 생겼는데 을은 조정걸
통해서 분쟁 해결하려고 했지만 갑이 이걸 거절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대. 이러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로 넘어간다고 했더라? 재판 절차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선지를 한번 봐보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는 가와 나를 고려해서 볼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지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한번 봐봐. 갑이 A주택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음을 증명하면 갑, 을 간의 A주택 임대차는 당연히 갱신될 수가 없죠. 여러분 실거주는 무조건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나지문에서 여러분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맞는 말. 자, 을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 이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만? A 건물에 대해서만. 근데 그 경우에 이런 뭘 얘기하냐면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마련된 의무 규정이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걸 얘기를 해. 그러면 평등과 연대의 가치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어디 나왔냐면 가지문에 나왔죠, 여러분. 가지문에 이 키워드가 나와 있는 부분이 1문단 밑에서 6번째 줄. 자, 1문단 6번째 줄 올라와 봐, 얘들아. 그러면 밑에서야 주거, 이거 찾았네, 얘들아?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애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되어서 의무 규정이 늘어난다. 그러면 의무 규정이 여기 적용된 거죠. 여러분, 의무 규정이 왜 적용됐다고 볼 수 있어요? A 건물하고 이러면 B 상가는 이러면 뭐기 때문에 주거 영역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거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실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여러분 가지문하고 나지문의 근거를 가지고 얘는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을은 갑에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태난 존속 기간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규정할 수가 없었지 얘들아? 보증금이 상한액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아까 보기에서 우리 다 찾았던 내용이잖아. 그럼 이것도 나에 대한 여러분 근거, 나지문에서 근거 찾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맞는 말이에요. 자,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이 비상가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건 그쵸? 을은 갱신을 요구했지만 근데 여러분 갑은 안 된다, B는 갱신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건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잖아. 보증금 상한으로 했고 초과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계약기간 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시민 개개인의 자유가 여러분 시민 개개인의 자유가 갑에게 보장이 되었대요. 이 키워드가 나와 있는 게 얘들아 어디에 이 키워드가 나냐면 가지문에도 나오고 나지문에도 나와요. 여러분 가지문 어디에 나왔어 얘들아? 시민의 자유가 나온 게 여러분 1문단 3번째 줄에 나오죠. 1문단 3번째 줄.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 거예요. 뭘 통해서? 법률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목적이 반영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근대법의 근간을 이뤘다. 그리고 또 여러분 시민의 자유를 설명한 게 나지문에도 있죠. 첫 번째 문단. 그치?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보면 재산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이 말 나와. 그러면 여기선 여러분 개인의 자유를 다 보장해주니까 법률로 적용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가지문에 있는 근거와 나지문의 근거를 통해서 갑에게 법률적으로 보장되었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맞는 말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각각 을간의 A주택 임대차에 대한 분쟁 해결 절차에서 조정위원회. 여러분 이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키워드는 어디 들어가 있었냐면 여러분 우리 아까 합의한다 아니면 합의가 안 되면 재판 절차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마지막 문단에 있었잖아. 나지문에. 그러면 여러분 자료를 수집해 줄 수 있는 경우는 언제 할 때 자료를 수집해 줄 수 있다고 했어? 이 조정위원회가 합의를 할 때만. 여러분 합의를 할 때만 여러분 이걸 수집을 해주고요. 합의를 안 하면 여러분 수집을 못 해줘요. 재판으로 넘어가요. 근데 위에 예시는 재판 절차로 갈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집을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여러분 얘는 나지문을 가지고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이거 적절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가나를 모두 다 공통으로 봤을 때 우선 여러분 1번, 3번 같은 경우는 보기에 나와 있는 걸 개념을 적용해서 그냥 바로 적용한 거고 여러분 가를 적용하는 경우는 뭘 찾았냐면 이 키워드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질문을 본 거야. 그래서 저 단어가 어느 쪽에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분 시민 자유를 얘기하는 부분은 어디였는지를 확인하면서 근거만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서 여러분 이제 10번, 13번 세트 문제는 여러분 이것도 연계가 된 질문이죠. 주제
보면 연료전지. 자, 요거 연결했는데 얘는 완전 직접적인 연결하기보단 여러분 이제 제재를 비슷한 걸 가지고 와서 설명한 내용이야. 그래서 요것도 근데 여러분 읽으면서 연료전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적이 아니어도 간접적인 거를 연계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얘는 어렵지 않았으니까 넘어갈게요, 선생님. 자, 그러면 14번, 17번 세트 문제를 볼 건데 보면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플로리디가 나왔네? 아는 거 나왔네? 이러면서 봤어야 했는데. 자, 플로리디는 여러분 우리 인문 지문에 나왔던 문제죠. 이것도 5번에 나왔던 내용이어서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 요건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 6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 서술하고 있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만 설명한 게 아니죠.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1문단에서는 플로리디랑 다른 사람의 입장도 가지고 왔어. 누구에 대한 입장 갖고 왔어? 1문단에 인간 중심주의. 그치? 2문단은요. 두 개. 칸트 윤리학, 생명 중심 윤리학.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3문단은요. 예시에 있어. 뉴턴. 그럼 봐봐. 이거는 1문단부터 3문단 맨 끝까지 다 이러면 철학가나 과학자랑 다 비교를 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인간 중심주의, 칸트 윤리학, 생명 중심 윤리학, 그 다음에 뉴턴이랑 플로리디를 비교하고 있는 글이죠. 그러면 읽으면서 여러분 전체 글이 다 비교대조가 들어가 있는 글들은 문제에 무조건 여러분 무슨 문제를 낼 수밖에 없냐면 비교대조하는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몇 번 문제예요, 여러분? 16번, 17번 문제죠. 자, 여러분 16번 문제 다시 한번 복기 한번 해봐, 얘들아. 16번 나 풀었지? 이거 16번은 못 풀었어? 얘들아 얼른 찾아봐. 얘들아 얼른 찾아봐봐. 일단 선지 한번 봐봐. 16번은 여기서 여러분 플로리디랑 여러분 누구를 궁극적으로 비교를 했니? 세 사람. 인간 중심주의, 그 다음에 생명 중심 뉴턴. 이렇게 비교를 한 거잖아. 이렇게 생명 뉴턴 이렇게. 그러면 칸트 윤리학을 비교를 안 하네. 그러니까 몇 번 문제로 따로 빼요? 17번에. 그치. 그래서 칸트하고 플로리디를 따로 빼서 문제를 냈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얘들아 비교를 적어도 여러분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한 개인을 비교하고 있는 글들은 이런 글들의 유형들은 기출에도 자주 나오잖아, 얘들아. 그런 경우는 무조건 여러분 나오는 모든 대상들을 문제 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계속 뭘 찾으면서 글을 읽어야 해? 공차. 그치? 공통점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16번 문제 한번 봐볼까, 얘들아? 자, 16번 문제는 여러분 지금 오답률이 69%여서 여러분 화작에서는 오답률 1위, 그 다음에 엄매에서는 오답률 2위인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일단 보면 다시 풀어본 친구나 문제 실제로 풀어본 친구는 이게 69%까지 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왜냐면 봐봐. 선생님 얘는 선택률을 한번 보여줄게. 자, 우선은 1번이 정답이었으니까 정답률이 31%.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문제는 여러분 정답률이 18.3%.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 이게 16.7%. 그 다음에 4번이 19.8%. 그 다음에 5번이 14.2%를 골랐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원래 선생님이 이렇게 정답률 써주는 거랑 좀 다른 게 있잖아. 어떤 킬러 문제들이어도 이런 물론 한쪽으로 두 개 쏠리는 경우는 있지만 어떤 킬러 문제도 오답률이 한 자리인 애들이 무조건 나와. 왜냐면 답을 골라내는 거거든요. 그럼 풀면서 골라내는데 여러분 얘는 한 자리가 안 나왔죠. 그럼 이 말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문제를 못 풀고 찍은 애들이 너무 많다. 골고루 찍은 거야. 애들이. 여러분 2번, 3번, 4번, 5번을 골고루.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푼 친구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풀어보면 이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라고 할 정도의 아니야? 나만 그런 거야? 자, 그러면 그렇게 되는 문제야. 봐봐 얘들아. 1번
근데 다른 인공물들과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다. 여기서 본성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이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플로리드가 어디서 얘기하고 있냐면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거든. 두 번째 문단에서 플로리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딱 그러면 그 이 문단 여러분 다섯 번째 줄. 인포그들은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각자의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있을 나름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있을 나름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건 동일한 권리가 아니라 각자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충하지가 않는 게 아니라 플로리드랑 상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상충한다. 그치? 얘들아 바로 고를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이거는 1번이 답인 거고. 자, 이러면 니은 모든 정보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근데 플로리드는 기본적으로 이러면 인간의 행위뿐만 아니라 정보도 모두 다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정보가 인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누구의 입장이냐면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플로리드의 입장이랑은 상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정보는 도구일 뿐 인간은 정보와 별개로 존재를 한대. 그러면 여기서 정보하고 인간의 관계에서 무슨 관계를 설정하냐면 주동 관계를 설정해버리네. 여기서 주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누구래? 인간이고 도구와 수단으로서 종이 되는 게 누구래요? 정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우선이라고 보는 게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얘도 인간 중심주의 입장과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주체가 속한 공간. 이런 공간을 설명한 사람은 누구가 공간에 대해서 설명했어? 뉴턴이. 뉴턴이 공간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절대적 공간이다. 맞아. 근데 지금 여기 리을을 보면 인식적 매개 경로를 택하는지에 따라서 주체가 영향을 받을 거래. 그럼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 이걸 선택하면 달라지고 이걸 선택하면 달라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개념으로 설명하면 돼? 이 문장은 상대적이다. 그치? 그러면 얘는 여러분 공간을 상대적이다라고 본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뉴턴의 입장에는 상충하고 플로리드랑은 상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미음 인공물은 도덕적으로 돼야 된대. 그럼 이 도덕적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얘기한 게 얘들아 누구였어? 칸트 윤리학하고 생명중심 윤리학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지금 생명중심 윤리학을 선택해서 선지를 구성하고 있네. 그러면 생명중심 윤리학은 여러분 입장은 상충하지 않고 동일하게 여러분 인공물은 도덕적이지 않다. 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플로리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얘는 답 1번인 거 어리석게 그냥 바로 보여주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건 아마 시간이 좀 타이트했거나 찍은 사람들이 좀 많아서 문제를 골고루 진짜 푼 친구들은 사실 몇 %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 얘들아 기출문제 풀면서 이런 여러분 문제의 유형을 본 적 있는지 한번 봐봐 얘들아. 봐봐, 보기에 얘들아 그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놓거나 본문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 제시하고 그리고 이런 선지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이게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상충한다, 상충하지 않는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신유형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옳고 그름은 무조건 물어보지. 근데 여기서 상충한다, 상충하지 않는다 대놓고 이러면 얘에 대한 OX 판단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변형해서 조금 바꾼 문제거든. 그래서 이렇게는 문제 될 수 있다. 어떤 지문일 때? 비교하는 글일 때는. 그래서 얘는 약간 여러분 문제 유형을 조금 바꾼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6월에 얘들아 조금 변형된 신유형들 나오잖아요. 그거 문제 유형 그대로 수능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해에 나오는 신유형들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몇 번 문제를 볼 거냐면 17번 문제도 한번 봐볼까 얘들아. 자, 이러면 17번 문제는 여러분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할 거냐면 칸트하고 플로리드를 비교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칸트하고 플로리드를 비교할 건데 우선 여러분 학생이 얘기하고 있는 거 보세요. 자동으로 작동하고 작동 규칙도 변경할 수는 있지만 자유의지가 없는 인공지능 교통 통제 시스템이 그럼 여러분 봐봐. 이 말은 이 시스템을 앞에 나왔던 개념으로 이게 예시니까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세 글자 뭘로 바꿀 수 있을까?
인공물. 그러면 이 인공물이 교통 혼란을 일으켰대요. 그러면 교통 혼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앞에 나온 개념으로 설명하면 뭘로 연결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 무단횡단 같은 거 한 거야. 사고 낸 거거든, 차를. 그러면 이거는 도덕적 행위를 얻은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앞에 나왔던 도덕적 행위를 어긴 거야.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지금 학생은 이 인공물이 도덕적 행위를 어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해서 플로리드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플로리드가 칸트를 먼저 설명해요. 칸트에 따르면 자유의지가 있으면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학생이 예시로 든 이 인공물은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데, 그러면 혼란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건 칸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인공물이 뭐가 없다 얘들아?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칸트와는 다르게 그 인공물이 도덕 행위자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도덕적 옳고 그름도 평가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행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보겠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 뭐가 돼야 돼? 차이점이 돼야 되는 거지. 자, 여러분 혹시 그 평화로 가는 길 쪽에서 여러분 그 평화로에 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자율, 주행, 모드, 시행 구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운전수 없는 차 본 적 있어요? 선생님 진짜 그때 엄마의 집에서 대전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러분 옆에 그냥 우연히 이렇게 옆에를 봤거든? 아무도 없는 거야 차에. 나 진짜 너무 시겁했잖아. 나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이러면 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율주행 시행은 지금도 계속 해요. 그래서 조금 비싼 차들은 여러분 뭘 해요? 내가 주차장에서 버튼 딱 누르면 걔가 내 앞까지 이렇게 운전해서 와요. 아무도 없어도. 비싼 차는. 이런 도로는 못 가도 이런 자 해줘. 또 얘들아 비싼 차 얘들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뭐 해줘 얘들아? 주차해줘. 주차해주는 차들 나왔거든? 요즘 그것까지 판매를 해. 단지 도로에서만 운행을 안 하면 돼. 근데 지금은 도로에서도 충분히 여러분 실용화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한테 계속 무슨 걸 교육하냐면 AI로 계속 교육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경우를 계속 교육을 시킨대요. 뭐냐면 한쪽 이 왼쪽에는 어린애가 있어요. 오른쪽은 할머니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순간 누구 한 명이 얘들아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야. 피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면 이때 너는 뭘 선택할래? 라고 해서 여러분 자동차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아니면 자동차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여러분 옳고 그름을 지금 얘들아 뭘 하냐면 아직 판단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거를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얘들아 계속 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여러분 당연히 뭐라고 생각해요? 둘 다 치면 안 된다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여러분 어떤 최악의 선택이 아니라 차악의 선택이라도 뭔가 하겠죠 우리는. 근데 얘네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근데 플로리드는 그런 존재들이 행위자, 도덕 행위자는 거 뭐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선택할 때 옳고 그름도 얘네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고 이처럼 정보화 사회에서는 책임질 수 없는 도덕 행위자가 늘어나는 한편 이런 자율동차 같은 애들 그런데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게 된 인간은 예상되는 결과를 예방적으로 관리하고 번영을 감독하는 책임이 그만큼 커진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공통점 나왔지. 여러분 칸트하고 플로이드의 공통점이 뭐예요? 인공물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그치? 이러면 얘네들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차이점은 있지. 어떤 차이점이야? 칸트는 여러분 얘는 아예 뭐가 없다?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여러분 얘는 책임을 안 지는 거고 플로리드는 여러분 뭐는 하는데? 도덕 행위는 하는데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도 할 수 있는데 근데 뭘 할 수 없다? 책임을 얘한테 물을 수 없다라는 거야. 이건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공통점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여러분 공통점만 바로 찾아내셨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번 그냥 바로 고를 수 있는 거지. 자, 칸트와 대조적으로 자유의지를 지니지 않는 비인간적 행위자인 여러분 이 시스템에게 교통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가 없다. 여러분 대조적인 게 아니라 칸트랑 플로리드의 공통점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조적인 게 아니라 가치라고 정리해줘야 맞는 말이죠. 그쵸?
얘만 찾으면 여러분 분사만 잘하면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그럼 이제 현대소설을 한번 좀 가볼 건데 그래서 오답률 얘들아 높은 거 1위부터 4위까지는 봤어, 얘들아. 그리고 여러분 엄매는 오답률 1위가 37번 문법 문제여가지고 71% 정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37번 빼고 비문학에서 1위부터 4위까지 50% 넘는 거 4개만 한번 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현대소설을 한번 가보면 혹시 여러분 이 현대소설 읽어본 적 있어요, 얘들아? 이게 중학교 교과서에 들어가는 지문이에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여러분 교과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 배웠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중학교 교과서에 들어간다는 건 지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그래서 좀 쉽게 문제를 냈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내용은 여러분 이제 고전 시가를 읽든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현대 소설이든 고전 소설이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 편지 내용을 보면 편지 내용이 맞춤법 맞아요? 안 맞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표준어가 아니라 사투리를 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띄어쓰기 해야 돼요? 띄어쓰기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상 언어를 그대로 썼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일상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 소리 내서 읽으면 좋죠. 시험 볼 때 소리 내라는 게 아니라 얘들아 마음속으로 또박또박 읽으라는 뜻이야, 얘들아. 그럼 만약에 여러분 어떤 글이 있었냐면 니 떠나고 며칠 안에서 송아지 났다라고 했을 때 났다가 얘들아 시옷 받침이지만 사실 읽으면 이게 시옷이 아니라 히읗이라는 거 바로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게 정보처럼 할 수 있으니까 또박또박 하나씩 읽어보면 그러면 여러분 얘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읽느라고 시간 오래 걸렸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 여러분 맞춤법을 사용하지 않거나 이게 어긋나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하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사투리 이를 쓰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요 여러분 얘네들이 구어체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럴 때는 나도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읽어야 되는 대표적인 갈래가 뭐예요? 호전시가. 옛날에는 소리 나는 대로 썼으니까. 그치? 요즘은 다 표준어 써주기는 하지만 그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들은 소리 내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지.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표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봐야 되는 문제는 21번 문제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21번 문제는 여러분 어렵지는 않았어. 오답률이 얘들아 얘는 45%여서 반 이상의 친구들이 많이 맞은 문제인데요. 우선은 여러분 여기는 이런 문제 혹시 본 적 있어요, 얘들아? 이건 있어야 돼. 본 적 있어야 돼, 이런 문제. 언제 나왔냐면 재작년 여러분 그 6월 모의고사의 원미동신이라는 작품이랑요. 3년 전에 얘들아 6월 모의고사에 미스터방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미스터방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미스터방이 얘들아 전제작가 시점인데 거기 얘들아 계속 초점마다 계속 달라진대.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백두사가 얘기하고 이 부분은 여러분 아들이 얘기하고 여기는 미스터방이 얘기하고 여기는 여러분 화자가 즉 서술자가 말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A 부분은 누가 얘기하고 B는 누가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선지를 기호화해서 얘들아 복잡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어떤 시간이나 공간이나 시점이나 형식들 있잖아. 이런 형식들을 여러 개를 한 번에 물어보는 문제야. 그러면 종합적으로 물어보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 각각의 시간, 공간, 시점, 형식이 달라지는 걸 A, B, C, 가나다, 기억, 니은, 디귿 여러분 기호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기호화가 여러 개가 되면 그걸 하나하나씩 물어보는 게 아니라 A에서 B가 A에서 B로 A가 뭐가 B가 뭐가 C에서 A로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우리가 얘들아 진짜 이걸 바꿔서 읽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문어를 읽으면 내가 읽는 순간 오류가 생길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정확도를 높이려면 문제가 어렵진 않았지만 정확도를 높이려면 여러분 간단하게 메모해주면 되거든. 자 봐. 여러분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면 얘는
구성하고 있는 방식을 생각해봐. 여러분 쉼표나 아니면 여러분 뭐뭐 하여, 뭐뭐 해서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면 앞부분은 대부분 여러분 뭐가 나오죠, 여러분? 어떤 표현 방식이나 아니면 여러분 대부분 사실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개념을. 근데 뒤에 부분이 얘들아 이게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효과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뒷부분에 서술 시점이 변하는 걸 물어본대. 그러면 여러분 A에서 서술 시점은 여러분 이게 친구가 나한테 전달해준 얘기니까 여러분 얘는 전체적으로 물어봤다가 다시 B는 여러분 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우개 있단다라고 하는 건 들었다는 건 이 반대로야. A는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나에서 이런 B는 그러면 여러분 얘가 친구가 얘기해주는 부분이가 전지적. 이렇게 바뀌는 걸 한 번에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그거를 여러분 시점이 각각 무슨 시점이었고 무슨 시점이라고 여러분이 간단하게 한 글자만 써도 여러분만 알아보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구석으로 갔다는데 이 B는 여러분 뭘 물어보냐면 시간적 선우를 물어보고 있거든. 시간적 선우. 그러면 B에서는 여러분 당연히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은행에서 있었던 일이고, 자 A 부분은 여러분 뭐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현재 친구랑 얘기하는 그 이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러면 여러분 B에서 A라는 건 여러분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갔으니까 역전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구나 라고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 문제 푸는 친구들 중에 이렇게 푼 친구도 있더라고. B에서 A가 우리 대부분 A에서 B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B에서 A라고 물어보니까 역전 이렇게 생각한 순간 그래서 이게 맞다라고 해서 넘어간 애들도 있더라고. 그러면 그렇게 문제 풀면 안 되지.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걸 안 하려면 한 글자 써. 얘들아 쓰면 돼. 쓰면 정확해져. 그래서 바로 얘가 2번 고를 수 있는 표현들이야. 자, 그래서 이거는 지문이 어렵진 않았지만 근데 이렇게 기호화되고 있는 건 현대소설에서 조금 까다롭게 문제 낼 때 시간 잡아먹는 용 문제야. 그러니까 어렵진 않게 풀 수는 있어. 근데 시간을 잡아먹게 만드는 문제니까 그런 문제가 나올 때는 조금 여러분 쓰세요. 간단하게만 써도 충분히 정확히 좁힐 수 있어요. 자, 그럼 넘어가서 여러분 이제 동료가를 한번 볼 건데 동료가에서 여러분 요거 혹시 여러분 이 동료가랑 그 다음에 해촌일지 보고 여기는 공간적 배경들 본 다음에 얘들아 어떤 작품 생각나는 작품 혹시 없었어 얘들아? 해촌일지랑 여러분 요 지금 동료가에 나오는 모든 공간적 배경을 아우르는 작품이 하나 있었어. 내가 동료가랑 출석할 때 이 작품 언급했었거든요. 수특에 얘들 보기로 나왔다고? 관동별곡. 여러분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에 활용감 나오고요.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에 총석정 나와요. 해촌일지 나와요. 그래서 모두 다 둘 다 이 공통점을 왜 넣어놨냐면 이 두 작품을 모두 다 일기 형식이라고 하는 여러분 표현 형식상의 특징으로도 연결하지만 공간을 모두 다 얘들아 이 관동별곡이랑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같이 비슷한 지역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배경 지식이 있었으면 아마 이것도 그냥 어렵진 않지만 지금도 어렵지 않지만 되게 빠르게 읽었을 거야. 자, 그럼 선생님 한번 봐보자. 활용단 깊은 못이 너럭바위 아래에 있어서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담이라고 하는 글자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못, 그러면 여러분 못은 한자로 뭐였더라 얘들아 우리? 고등식 했는데 얘들아 했었는데 못을 여러분 한자로 연못을 한자로 소 맞아 연못 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용소란 말 나왔지? 이 용소가 누구야? 활용담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깊은 이 활용담 깊은 연못이 너럭바위 아래에 있어서 뿜으며 들썩이며 변화가 매우 무궁하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연못은요 물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고여있죠. 물이 정적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얘들아? 동적인 이미지로 표현을 해버리네. 자, 그리고 사자봉 높은 돌이 용소를 굽어보니 보되 바위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가 끼어있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건 여러분 화자가 뭐 한 거야 얘들아? 실제로 본 거죠. 그러니까 화자의 견문에서 직접 본 거.
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지금 이 돌 하나는 어디에 있어 얘들아? 사자봉이 끼워져 있다고 했으니까 사자봉에 있어야지. 이 돌은 사자봉에 있어요 지금. 자, 중해말이 너무 황당해서 여러분 이미 동류가에서 우리 배웠던 부분에 보면 여러분 내가 비가 내릴 때 여기를 가볼까라고 했는데 말린 사람이 있었어. 그게 얘들아 집주인하고 중이 말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이랑 계속 금강산을 누람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중해말이 너무 황당해서 대강 걸러 들었더니 저 바위의 사자가 활용더러 말하기를 누가 이렇게 말하기를 이라고 하는 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중이 말한 걸 인용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중이 말한 걸 인용, 내가 들은 걸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중의 말을 인용, 간접 인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바위의 사자가 활용더러 말하기를 이내 몸이 육중에서 무너져 내리면 너의 깊은 연못도 터전이 없을 테니 네가 재주가 많다니 내 발을 조금 보여다오 라고 얘기를 했대 사자가. 그러면 여러분 내 발을 조금 보여다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문맥적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 이러면 절벽이 무너져 내리면 연못이 막힐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뭘 하지 않게 도와줘라? 무너지지 않게 도와줘라. 무너지지 않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활용이 옳다구나 라고 생각해서 건너편 산에 올라가 저돌을 빼다가 이 바위에 괴었다고 하네. 그러면 여러분 이 돌은 지금은 사자봉에 있는데 얘들아 옛날에는 어디 있었다는 거야? 건너편 산에 있었다는 거네요. 건너편 산에 있던 돌을 빼다가 이 바위 사자봉에다가 끼워놨대. 누가? 활용이, 용이. 그러면 이랬다고 하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들었던 말을 끝내는 부분이죠. 그쵸? 자, 들어가니 그럴듯해서 건너산을 바라봤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다시 견문이 들어가는데 이 견문은 내가 직접 본 거. 과연 산 중턱에 돌 하나가 빠진 틈이 이 돌을 갖다가 끼워 넣으면 딱 맞을 구석이더라. 그러면 여러분 사자봉에 있는 돌을 만약에 여기다 갖다 놓으면 딱 맞을 사이즈더라. 이렇게 내가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건 여러분 활용소에 대한 풍경과 그곳에서 내려오는 전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활용소에서 용의 이야기도 나오고 활용소에서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막 동적인 이미지를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차피 얘들아 이제 관동별곡 조금 들어가니까 관동별곡 지금 여러분 여정을 얘기하고 있는 작품들 아직도 수능 특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좀 그냥 배경 지식을 한번 보여줄게요. 왜냐면 지금 1, 2학년들 계속 관동별곡 하고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 관동별곡에서 여러분 활용소가 이렇게 생겼어. 실제로 조금 어두워서 안 보이긴 하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여기 큰 바위 지금 절벽 있죠? 응? 절벽 있죠? 그리고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요. 흘려서 여기에 연못이 만들어져요. 이 물이 다시 흘러서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 흐르는 모습이 꼭 뭐 같아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활용소야. 여기 물이 되게 특이한 게 얘들아 고여있는 연못이 아니라 얘들아 옛날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다. 그러니까 고여있는 곳이 아니라 물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럼 왜 아까 얘들아 동작 이미지 썼는지 알겠어요? 여기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니까 동작 이미지로 표현을 하는 거야. 자기가 보고 있는 걸. 그래서 여기가 비가 안 오잖아요. 비가 안 오고 가무면 여기 물이 안 고여요. 그래서 바위가 돼요. 그래서 여기 관동별곡에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앞에 있는 널찍한 바위가 활용소가 되었구나. 여기도 여러분 그 연못이 널찍한 바위 아래에 있어서 그 바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정철도에다가 뭐라고 하게? 그래서 여러분 천년노룡이 여기 있다고 하잖아. 얘들아 용이 있다고? 그러면 활용소는 여러분 이렇게 용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수능 특강에서 봤던 지문 부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가지문도 여러분 여정에 대한 내용이었고 나지문도 내가 여정에 대한 내용이었어. 그러면 이렇게 여정을 다니고 있는 작품들은 여러분 뭘 봐줘야 될까? 뭘 생각해줘야 될까 얘들아? 그 공간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봐줘야 돼.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
특정 공간에서의 경험. 얘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봐봐. 선생님이 동류가 설명할 때도 이러면 이 부분 딱 얘들 그 우물지 근데 얘들 다 그 목탕만 기억하더라. 목욕탕만 상하탕만 기억하고 있어. 얘들아 그게 안 되지. 이러면 자 선생님이 얘들아 요거 할 때 뭐냐면 얘들아 다 읽어보고 극락폭에 넘어가면 어딜 갔니? 그 다음에 오리남집 가서는 또 어딜 갔니? 어딜 갔니? 나 이거 여러분 수업하면서 내가 계속 물어봤던 부분이었거든요. 선생님이 물어보았던 부분이 여러분 지금 굵은 글씨로 해서 그 공간에 대해서 다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로 나왔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 그 수업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왔다기보다는 내가 여러분한테 그걸 설명할 수 있던 근거가 어디 있었냐면 이미 수특 보기에 다 나왔어요. 여러분 수특강 보기 이거 관련된 보기 보시면 거기 일기 형식이 나오고 각 여정을 어떻게 거쳐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 설명 다 되어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정은쌤도 여러분 고전소설도 현대시도 고전소설, 고전시간, 현대시 교재들 다 보시면 해제도 넣어놨지만 여러분 수능특강에 보기에서 중요한 건 내가 보기 다 넣어놨거든. 그 보기를 연계를 시켜서 문제를 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보기도 얘들아 26번 봐봐. 26번도 얘들아 일기 형식을 사용하여 수특에 나온 거 그대로 문제를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수특을 연결시킬 때는 여러분 그냥 본문 내용만 연계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의 근거, 이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근거도 문제에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대략 눈을 이렇게 훑어보고 맞았다 해서 동그란 표시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게 아니라 보기 같은 걸 다시 한번 봐야 돼. 보기를 연결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때 수업 시간에 말했던 부분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수능특강을 다시 복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보기의 내용들도 연계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서 그걸 봐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지문도 여정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공간에서 무슨 경험을 하고 있는지 문제를 냈죠. 그게 25번이네요. 자, 여러분 25번에서 여러분 이것도 그냥 어차피 어렵지 않았으니까 그냥 선생님이랑 답의 근거만 한번 봐봐 얘들아. 2번 보세요. 초현실파의 그림 같은 공간. 이 공간이 어디였어요? 이 공간 어디였어 얘들아? 철봉. 철봉에 뛰어가 매달리는 경험을 했잖아. 그러면 혼례식장을 걷는 신랑 신부의 모습을 상상하는 이 경험은 어디서 해야 돼? 거리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선생님 뭘 하냐면 공간에서 무슨 경험했냐? 이 공간에서 무슨 경험했냐? 이거 지금 정리를 했잖아. 이것만 딱 써두면 여러분 얘가 동시적인 여러분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선지는 이 두 행위가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행위라는 걸 설명하고 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고 철봉에서 거리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답이 어떻게 문장이 구성되어 있어야 했냐면 순차적 행위가 되어 있어야 했잖아요. 그래서 순차적 행위라고 써있으면 맞았을 거야. 그렇지 않으니까 틀린 거지. 그래서 여정에 대한 글들은 여러분 쉬운 문제라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걸 여러분 답을 어떻게 구성해서 문제를 내고 있는지를 봐봐. 그러면 아 이런 식으로 오답을 구성하고 있네 라고 하면 여러분 또 문제 비슷한 지문들이 또 나오면 여러분이 그거를 찾는 근거를 찾을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아까 얘들아 선생님도 간접 연기 하나 더 있었다고 했지? 이 나지문이에요. 나지문을 지금 누가 썼니 얘들아? 이태준이라고 하는 작가가 썼는데 여러분 그 수능특강 갈래 복합을 보면 거기에 얘들아 화단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 여기까지 풀어봤니? 아니 안 풀어봤니? 이태준이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작가를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현대시는 작가를 암기할 필요는 있죠. 왜냐면 작가에 따라 여러분 시적 경향이 달라지니까. 근데 여러분 작가는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을 만약에 읽어봤다면 이 글의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자연스러운 자연에 대한 예찬. 자연친화거든? 자연친화에 대해서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 지금 통섭정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가서 소나무, 달, 바다, 자연에 대한 자신에 대한 감상을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여러분 주제나 상황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수능특강에 나왔던 지문들을 쭉 읽어보고 문제 다 풀어보면서
제재나 내용들이 비슷한 것들 묶어서 문제 내는 거고 출제한다고 생각하면 한 번씩은 다 풀어봐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작가를 암기하라는 거는 아니었어 얘들아. 자 그러면 여러분 문학은 오답률도 높은 것도 그렇게 막 없었고 어렵지는 않았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낯선 지문이랑 연계가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보면 되는 문제 유형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수능 특강이 6월 10일 나오잖아요. 그러면 6월 바로 거기다 이제 그 수능완성 들어갈 건 아니고 선생님이 이제 30날부터 여러분 내신 시작하는 친구도 있고 7일날 내신 시작하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그 주말 걸쳐져 가지고 3, 4, 7, 9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주부터 들어갈까 아니면 다다음 주부터 들어갈까 하니까 애들 다 다음 주부터 하자고 하네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 들어갈 거고 그러면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해줘야 되는 게 있죠. 좀 범위 좀 보내줄래요? 여러분 수업한 거를? 자 여러분 수업한 걸 문자를 보내면 답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얘들아. 자 그러면 좀 보내줘 얘들아. 그러면 어떤 거 나가는지 보내주면 다음 주 내신 나가고 문학은 좀 많이 나간 편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다른 것들 비문학이랑 그럼 안 나간 것들 좀 나갈 거야 얘들아. 알겠지? 자 6월 모고 들어가는 친구들은 여러분 다음 주부터 바로 그냥 6모 문제 줄게요. 그래서 요거 그냥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그러면 숙제 뭐뭐 해야 되는 얘들아 2개. 아까 정선생님이 준 거 기출 분석해오고 그 다음에 또 12주차 그치 복습 풀어봐야지. 그거 2개 해보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아까 이거 쓴 거 줄래요?